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시사평론가, 최영은 기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경찰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최영 기자. 경찰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볼 테니까 네. 우선 다른 내용 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입니다. 당정이 800조, 사상 최대 예산 편성에 합의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어제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니다 하면서 불효불급한 예산 조정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써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이 재정 여력을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미래의 씨앗으로 쓰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이른바 생산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균형 발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가장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수도권 재편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국무회의에서 짚었는데요. 다음 달 1일에 KTX랑 SRT 통합이 되잖아요. 네. 이러면서 KTX 요금이 싸지거든요. 조금 싸져요. 예, 약간 싸지는데 근데 대통령이 여기서 KTX로 그래서 손님이 몰리면 시외버스나 이런 다른 교통수단에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네. 이런 부분까지 짚으면서 관련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 밖에 촉법 소년 연령 낮추는 논의 서둘러서 좀 매듭 짓자. 그리고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답 자격 갖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 한번 요건을 살펴봐라 지시하기도 했고요. 예. 국민 행정 서비스 대신해주는 공공 AI 에이전트 개발해라 이런 주문도 있지 않았습니다. 공공 AI 에이전트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네. 경찰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가 제주도에 있었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예. 되는데요. 대통령 발언 한번 그대로 옮기면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 문제가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예. 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5월 12일에 37세 장미란 씨가 제주 한리읍에서 거주하던 집을 나선 뒤에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네. 사흘 뒤에 15일, 그러니까 저녁에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근데 담당 경찰관이 이제 A 경장이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나 본인과 직접 연락이 됐으니까, 아하, 참. 예, 근데 소재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찾지 마라 이러면서 자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통화 기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읽지도 않은 통화를 이렇게 보고를 한 일하기 거예요. 싫어서 저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 의문인데요. 예. 어쨌든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로 사망으로 입력하고 아하. 관련 기록 삭제한 정황도 삭제하고. 나왔고요. 예. 이후에 이제 7월 19일이 돼서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니까 다시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에 지내던 곳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장이 맡은 사건 중에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사건도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같은 패턴이었어요. 네. 가족들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니 찾지 마라라고 하면서 또 사건 종결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2일에 이분도 제주에서 발견된 네, 거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경찰에 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좀 무너졌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하고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실종이 되면 성인 실종 사건의 뭐 대다수가 해결이 되니까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전화 받은 것처럼 꾸미고 기록도 삭제하고 네.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국민들 입장에서 참 충격적입니다. 또 24일 국회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대책 목소리가 나왔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평론가님.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에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경찰에 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고 네. 이제 의원들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따져 물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것을 단순한 경찰 한 명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구조적, 시스템적 은폐 구조가 있다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과 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느냐. 저는 뭐 일하기 싫어서로 생각하는데 그 동기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왜 그랬냐. 왜 그랬습니까?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모두 왜, 궁금한 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 아직 명확하지는 예. 않습니다. 예, 부경장이 이제 A 경장이죠. A 경장. 예, 긴급 체포할 때도 또 석방될 때도 또 영장 심사에서 나올 때도 기자들이 따라서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본인은 피해자랑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네.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않는다.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빨리 종결을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득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러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네. 딱히 빨리 종결한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얘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아.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예. 이 전문가들은 또 이제 유력하게 뭐 어쨌든 보는 게 업무 회피다. 이게 이제 쌓여 있으면 사람이 회피다. 예, 아하. 업무가 이제 자기의 어떤 롤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마음에 이제 뭐 좀 부담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실종 사건을 계속 남겨두면 소재 파악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수색도 뭐 보고에 이제 상부에 보고하는 계속 남아 있는 네, 거니까. 네,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걸 이제 빨리빨리 쳐내기 위해서 예.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실종자들이 단순 가출 같은 것으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임의로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도 쉽게 걸리질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다 알고 있고. 보니까 이런 점을 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가 거의 300건에 너무 많아요. 달하는 게 다 문제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같은 수법으로 종결한 사건이 10건 정도가 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 해당 경찰관이 구속이 됐거든요. 네, 신속하게 관련 조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승윤 평론가님, 이번 사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경찰의 실종 사건 관련된 시스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제 A 경장이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이제 본인이 그냥 경찰관 한 명이 뭐 어떤 상부의 승인이나 보고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A 경장도 본인이 그냥 뭐 연락 닿았다라고 이제 뭐 찾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혼자 이거를 사건 종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종결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좀 거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실종 사건 자체,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성인을 가출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가출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추가적인 그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단순 가출로 분류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불충분하게 다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미해결된 사건이 18세 미만 그 실종 사건의 아동 사건에 비해서 많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적 시스템의 보완 이런 부분 둘 다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법, 이른바 성인 실종법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논의된 사례가 있을까요, 박성민 평론가? 네, 이제 국민의힘 네. 이제 이달희 의원이 2024년 10월 29일에 이 성인 실종, 그러니까 실종 성인 관련한 법안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그냥 단순 가출인으로 보는 그렇죠. 시각이 기존에 깔려 있고 이것은 다른 뭐 아동의 실종 사건이나 이런 부분과 접근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종 성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성인 자체에 대한 어떤 독립적으로 실종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제대로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추가적인 수색이라든지 수사, 적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면 기존처럼 그냥 성인이니까 성인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단순 가출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변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기강회의뿐만 아니라 경찰의 지휘체계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지휘 책임도 중요하다고 한 이유 그만큼 최근의 사건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최은 기자. 네, 그렇게 저도 봅니다. 예. 일단 뭐 담당자 일선 직원의 잘못이라고 해서 여기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과연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그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서 음흠.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야 조직 관리도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한마디로 관리. 말하면 뭐 꼬리 자르기만 해서는 조직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경찰은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책임은 아래만 지게 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제주 사건 물론 이제 이 경장 한 사람이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석 달 넘게 뭐 수사 과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아무도 몰랐다는 뭐 거예요.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네, 그래서 예. 이 책임을 과연 이 경장만 지게 하는 게 되냐라고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당장 이제 뭐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10월부터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는데 이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보안 사건도 폐지되면 경찰이 전적으로 하고 이런 암장할 수 있는 암장 사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책임을 더 많이 집니다. 근데 경찰은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 같고요. 이 장매란 씨 사건 관련해서 지휘라인 4명을 이제 대기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박상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보면 지휘라인 전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네.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에 제주 서부 경찰서장과 현 서장 그리고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또 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좀 해결책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일단 지금 A 경감 문제가 예. 되는 이 A 경감의 공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과 지원팀장이 맡아서 지휘 공백을 메우고 직무 대행을 맡아서 메우고 그 외에 기존 5개 팀의 5교대 근무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근무 네. 체계를 4개 팀의 전일제 근무 방식으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공백을 메꿔간다. 이것이 지금 설명이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뭐 감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전일제로 이제 뭐 4개 팀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뭐 혹여라도 유사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의 지휘 책임 관련해서는 이 사건 장윤기 사건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은 기자. 네. 우선 이 사건,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지휘 책임이 왜 문제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지휘 같습니다. 책임 문제의 장윤기 사건 중심에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네. 지난 5월에 새벽 광주 광산구 일대 보행로에서 장윤기가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그게 보도가 생각을 됐고요. 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를 그렇죠. 하려다 이제 여의치 않자 살해한 그런 아하. 계획적인 범죄라는 게 밝혀졌고요. 재판에서도 이제 강간 목적 살인 인정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던 거예요. 현직 경찰입니다. 하필이면.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 아버지한테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아하. 네, 그리고 범행 차량과 뭐 집에 있던 성인용품 같은 것들이 핵심 증거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존 조치 없이 이제 넘겨줌으로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네, 없어졌어요, 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네, 예. 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 지휘 라인이 대기 발령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이 경장 사건이 이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이라면 이 광주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예.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 근무를 했던 곳에 그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렇죠.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옮겨긴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지휘 라인에서 다 정보를 알려줬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휘 책임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상황 지켜보는 경찰관들 마음도 좀 달라져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대통령도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합니다.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권력의 기준이다. 네. 이게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그런 말 같은데요. 또 대통령이 개혁기구 관련해서 총리실이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좀 전에 영상 네. 보니까 이게 저 당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새겨들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 한 사람의 이 행동이 전체 경찰의 신뢰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개혁 기구에 대해서 이건 총리실이 좀 나서서 챙겨라 이렇게 네.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 이제 광범위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방안을 구상해 달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 경찰 바깥에서 그러니까 자체 쇄신이 아니라 예. 바깥에서 뭔가 좀 기구를 만들어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설계해라 이런 건데 이제 10월 2일이면 성소법이 시행이 되니까 그렇죠. 총리실에서는 아마 그 전에 이 얼개를 좀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찰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개혁기구 설계에 앞서서도 일단 한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 사건 전수조사 진행해라. 그리고 수사 체계를 쇄신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요. 이번 사건과 같은 것들 종결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수사 담당자랑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시스템 개선 조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 이에 따라서 지금 전국에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그런 뒤에 최종 해제하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경찰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소관 부서인데 더 위에 총리실에서 직접 하라 이렇게 아마 10월 2일 있을 제도 개편 또 지금 있는 일들까지 겹쳐진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지휘까지 문제가 되니까 경찰이 스스로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 우려가 있는데
박승희 평론가,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정당한 우려로 보여요. 정당한 우려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장윤기 사건 때도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까지 사건이 소위 말해 은폐될 수 있구나. 핵심적인 증거가 마치 이제 똑같은 그 장면을 보고도 블랙박스나 이런 CCTV 장면을 보고도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까지도 하시고 계신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번에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도 이 처리 방식 자체도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결국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라는 문제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폐지됐던 보안 수사권 이 부분을 뭐 되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전권 송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만 막을 수 있다. 혹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외부 인사가 맡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경찰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 이유가 워낙 사건 자체가 뭐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질 예정이라서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혁기구에 대한 주문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주문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알지만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달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집니다. 매우 커집니다. 7월 31일 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자, 일단은 경찰 권한이 어느 정도 커지는 겁니까? 최근 기자. 네, 뭐 형사법 개정 예.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핵심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 없어지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아예 없어집니다. 이제. 네,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이 네. 사건을 이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수사를 네. 했죠. 이게 보안 수사권인데 앞으로 이 보안 수사는 없어집니다. 네. 네, 여기에 그냥 경찰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달라 요구만. 보안 수사 요구권. 뭐 요구권을 말하지만 그냥 봐주세요라고 그렇죠. 권고하는 정도예요. 네, 네. 보안 수사권은 뭐냐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경찰이. 지금은 그렇거든요. 현재는 네. 보안 수사가 떨어졌다 이러면 경찰에서 난리가 나요. 그거 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10월 1일부터는 보안 수사권 떨어져. 그거 떨어졌나? 우리 알아서 할게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권한 얼마나 커지냐 그렇죠.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도 안 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이 일단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긴 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 그냥 경찰의 사후 검증, 검찰의 사후 검증까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과 끝을 그냥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경찰이 쥐고 수사의 주체가 그냥 경찰 하나로 일어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제 국가기구 중에 아마 가장 큰 권력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네. 말씀처럼 경찰의 권한이 커집니다. 뭐 저희처럼 변호사들은 항상 경찰서에 가는데 경찰을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검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경찰에서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한이 그만큼 커지는 만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찰 쇄신을 위한 개혁기구도 필요하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제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 토론회라고 해서 이제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경찰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하필 경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훼손되는 하필 국면에 딱 그 국면에서 이래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 장윤기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장미란 씨 사건도 너무나 참담하고 그러니까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한 분산 역시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조직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자체적으로 뭔가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 말고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외부 통제의 가능성 그 외에도 커지는 권한에 대한 분산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개혁의 방향 자체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 통제와 권한 분산 이 외에도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그 조직에 대해서 예. 실질화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아하. 목소리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예.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약간 경찰 내부에서 역할을 좀 나누는 좀 전문성을 각자 갖춘 이 경찰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데 공감대를 좀 이뤘다라고 합니다. 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죠. 경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성민 평론가. 정치권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정치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어쨌든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의미 있다라고 봤던 네. 게 이 경찰개혁 추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의 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을 임명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남희 의원이 이전에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런 방식으로 맞아요.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반대의 좀 목소리를 했던 냈습니다.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찰개혁 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네. 더 적합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아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경찰의 권력 자체가 너무나 커지고 네. 권한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온전히 권력을 쥐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도 해야 된다. 이런 데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김남희 단장이 그 전권 송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7대 범죄에만 전권 송치를 국한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도입하는 방향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남희 의원 아마 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여러 제도 보완적인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단장 역할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찰개혁기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외부 통제 강화이거든요. 최 기자,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조사해 보셨어요? 예, 아. 조사를 했죠. 본인이요? 네, 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국, 네, 예. 네, 잉글랜드랑 웨일스의 IOPC 우리말로 이제 풀면 독립경찰행동사무국이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IOPC. 예,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1977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계속 독립성을 키워온 기구인데 네.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하면 이제 경찰이 뭐 체포를 하거나 구금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거나 뭔가 위법적인 의혹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의무적으로 이 사건을 IOPC에 넘겨야 되는 아. 네, 그런 곳입니다. 예. 여기 IOPC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무총장과 같은 지휘부를 경찰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아, 경찰에 일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네, 그런 네. 사람으로 이제 채워서 놓는다고 아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식구 감싸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하겠죠. 예. 그런 기구고요. 미국이랑 호주에도 뭐 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뉴욕시에 CCRB라고 해서 시민 민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경찰의 뭐 과도한 물리력 행사나 뭐 불법 수색이나 어떤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징계를 권고할 아하. 수가 있고요. 심각하면 이 위원회가 직접 이제 경찰관이 기소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주의 LECC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경찰도 이 기구를 참고 모델로 들고 있긴 하거든요. 감찰비위조사위원회. 맞습니다. 이제 네. 경찰 비위를 조사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압수수색 같은 강제 권한이 여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 그 개혁 기구도 결국에는 이 외부 통제 요인인 뭐 인적 구성이랄지 그리고 권한을 어디에 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개혁 기구의 성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처럼 경찰 쇄신 또 개혁 방향에 고민을 하는 이유 바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찰 공권력의 근거가 국민의 신뢰. 이게 특히 지금 와닿는 것 같은데. 근데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게 수사 기피 신청이거든요. 이 사람은 조사 못 받는다. 이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수사관 못 믿겠다. 예. 나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네. 하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도입 첫 해인 2018년에 보면 2,000여 건이었어요. 네. 신청이. 근데 이제 2021년에 보면 4,500건으로 늘고 지난해에는 5,300여 건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또 상반기에만 3,000건 이상이 접수가 됐어요. 이 추세면 이제 역대 최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사유가 또 다양해요. 수사 태도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사가 미진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주목할 점은 신청은 느는데 이걸 또 받아주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40%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달라 하는 사람은 늘고 또 이제 바꿔주는 경우는 줄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뢰 지표가 지금 역대 최하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까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다.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움직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잘 되려고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경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우리 박성민 평론가님부터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경찰이 지금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될 때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체계가 정비가 되고 변화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형사법 체계가 열린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도 경찰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찰의 모습은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번 장미란 씨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순히 뭐 제주 경찰서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그것도 같더라고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또 추가로 이제 실종 신고를 했을 때 그때 또 서울의 경찰관들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직과 인력이 모두 비대해지고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의 무게를 제대로 알고 지금 자정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져 왔던 것들 혹은 뭐 원래 이렇게 처리를 한다 혹은 원래 이런 사건들은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때고 오로지 결과로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훈 기자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뭐 형사법 논의되는 네. 시점 뭐 그 이전부터 사실 아까 대통령이 발언 자체도 우리 자료화면에서 본 것도 작년이잖아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 경찰의 뭐 신뢰도 제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 온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10월 2일을 앞두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사건이 점점 뭐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 보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민중의 지팡이, 제복 입은 시민인 경찰이 네, 제가 이제 믿을 수 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안녕을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경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경찰도 경찰이지만 국민들한테 가장 큰 불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신뢰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영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